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진행을 맡고 있는 윤진섭입니다. 올해 입학할 학생이 없어서 초등학교 27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저출산, 심각성 어제 오늘 일 아니죠. 오죽하면 기업이 애만 낳아라 1억 원 주겠다고 할 정도죠. 세금이 발목을 잡자 정부도 해법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 기업 백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합병 승인에 필요한 14개 국가 중 13번째로 유럽연합이 승인이 떨어진 겁니다. 유럽연합 그동안 까다롭게 이것저것 요구했죠. 유럽 노선 독점한다고 노선 내놓으라고 했고 화물 부문 독식한다는 지적에 결국 아시아나항공 부문 매각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남은 미국인데요. 미국도 만만치 않은 시정 조치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 이후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 다른 난코스를 어떻게 돌파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넥소, 현대차 수소차이자 아픈 손가락입니다. 넥소가 주목을 받은 데는 서울시가 차값 절반을 지원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넥소 차값 6,950만 원 정도인데 절반 정도 서울시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이지만 정작 수소차 사겠다는 사람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넥소 국내 판매량 채 5,000대가 안 되는데 이는 전년 대비 반토막이나 줄어든 것입니다. 전기차도 고전하는 가운데 수소차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온 일명 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이 법안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안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대형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갑질, 자사 서비스 우대와 같은 사전 금지 행위를 정해두고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죠. 그런데 소상공인 팔로 막힐 수 있다. 또 다른 기업 규제 법안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지만 결과물 없이 요란만 했다는 지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산업, 금융, 유통 관련 이슈를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회장을 인선 중인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온갖 논란에 휩싸였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회장 후보 최종 1인을 확정했습니다. 공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과 김동석 석유공사 사장 등 외부 인사들이 유력해 보였으나 후보 추천위원회 선택은 장윤하 포스코 전 사장이었습니다. 3월 열리는 정기주 총회를 거치면 재계 5위 포스코그룹 회장 자리에 공식 취임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전 KT 사례를 살펴보면 주총까지 남은 한 달,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된 장윤하 전 사장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55년생으로 1988년부터 포스코와 인연을 맺어온 인물입니다. 포스코가 전액 출연해 만들어진 철강 연구기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1988년 입사하며 포스코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요. 강구조 연구소장 등을 거쳐 2011년 포스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신사업실장, 철강솔루션 마케팅실장, 철강생산본부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포스코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그룹의 철강 부문 전체를 총괄하는 철강 부문장까지 맡았습니다. 철강통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2021년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포스코 자문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통 포스코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윤하 전 사장 이번이 두 번째 회장 도전이죠? 네, 사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8년 9대 회장 선임 당시에도 후보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당시 최정우현 회장과 함께 최종 2인에 오르면서 마지막까지 경합했는데요.
권오준 전 회장 체제에서 승승장구하면서 포스코 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보니 유력 후보로 여겨졌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번에 재수 끝에 최종 1인에 오르게 된 셈인데요. 다음 달 21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통과하면 회장 자리에 정식 취임하게 됩니다. 임기는 2027년까지입니다. 신 기자, 근데 그 전까지도 외부 인사들 상당히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그다음에 또 외부 인사들이 거론됐는데 정작 이 장인하 전 사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후보가 됐는데 그 배경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나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등 외부 인사의 무게가 더 실려왔습니다. 호화 출장 논란에 휩싸인 CEO 후보 추천위원회가 내부 인사를 회장 후보로 올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내부 후보를 선택한 것은 안정 속 혁신,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본업인 철강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권영수, 김동섭 등 비철강계 인물보다는 그룹 철강 부문장까지 거친 철강 전문가 장인하 전 사장을 뽑아 안정을 꾀한 모양새입니다. 또한 장인하 전 사장이 최정우 색채가 가장 덜한 인물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최정우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중선 전 사장, 김지용 사장과는 달리 장인하 전 사장은 권오준의 남자로 불리며 최정우 회장과 경쟁을 하던 인물이다 보니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번에 장인하 전 사장이 최종 후보가 되면서 서울대학교 출신의 내부 인사를 회장으로 뽑는 일종의 순혈지위가 또 유지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네. 근데 장인하 전 사장이 회장 후보 1인에 올랐지만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지난해 대표 인선으로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KT도 여기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당시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 최종 후보 1인에 낙점이 됐었는데요. 구현무 대표의 측근이라는 점과 내부 인사라는 점 등을 이유로 여권에서 이권 카르텔, 그들만의 리그라며 비판을 가하자 윤 후보가 스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내 외부 후보를 골고루 후보 명단에 포함시켜 오긴 했지만 결국은 순혈주의를 유지했다는 측면에서 KT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여기에 장인하 전 사장이 2019년 베이징 호화 출장을 다녀왔다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을 당한 상태라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또 CEO 후보 추천위원회 사회이사들의 호화 출장 논란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 주총까지 남은 한 달 동안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리스크를 극복하고서 회장 자리에 오르가야 된다 그래도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죠. 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을 살펴보면 본업인 철강 분야와 신사업 분야 모두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철강 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약 21% 줄었고 미래 소재 부문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약 1,6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2022년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철강과 전기차 배터리 두 분야 모두 업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임무를 맡게 된 건데요. 이 가운데 장인하 전 사장의 경우 철강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배터리 소재 분야 경험이 부족하죠. 특히나 장인하 전 사장은 70에 가까운 올드보이다 보니 신사업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김치 코인이죠. 국내 가상자산 대표 주자로 꼽히는 위믹스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앞서 유통량 논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엔 미신고 영업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당국 조사 대상에 올랐는데 자세한 내용 금융 2부 김동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일단 위믹스가 또 조사 대상에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인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최근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사는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가 관련 내용을 FIU에 전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앞서 닥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제보 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FIU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확인한 뒤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이를 FIU에 전달하는 식인데요. FIU는 전달받은 제보 내용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간단히 말해서 위메이드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사업을 하면서 미신고를 한 상태로 가상자산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플레이 월렛과 피닉스덱스를 FIU에 신고하지 않은 채 사업한다는 의혹입니다. 플레이 월렛은 특정 개인의 위믹스 관련 가상자산을 담고 있는 위믹스의 메인넷 지갑인데요. 위믹스 생태계에 속한 모든 게임의 재화를 지원하고 이 재화를 위믹스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다시 말해 위메이드가 지원하는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게임 내 재화로 게임 속에서 바꾼 뒤 이를 위믹스 생태계 내의 기축통화인 위믹스로 교환하고 이를 다시 위믹스가 상장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현금 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피닉스덱스는 위믹스의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위믹스와 연계된 토큰 현황 등을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매도와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와 같은 영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FIU에 신고하도록 규정하는데요. 다만 지갑 서비스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 권한을 갖지 않아 개인의 매매에 관여할 수 없을 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기된 의혹은 위믹스가 로그인 제한과 같은 조치로 개인의 매매 권한을 막을 수 있는 등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미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위믹스는 뭐라고 하나요? 네,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규제에 맞춰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법을 어기면 사업하지 않거든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저희가 그 지키지 않는 건 없고요. 신고하는 거는 뭐 신고 절차 따르면 되니까요. 아울러 홈페이지에서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위믹스는 플레이 월렛은 탈중앙화 지갑 서비스로 개인 암호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 자산에 대한 관여가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어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피닉스덱스는 통제권이 없는 거래소로 단순히 매수와 매도 제한을 개시할 수 있는 시장만 제공하고 이용자 간 개별 거래로 가상자산 교환이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지를 통해서 개인 암호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믹스는 개인 암호키는 보안상 이유로 소유자에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갑의 소유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 있었다면서 어뷰저로 판단되는 계정에 대해선 지갑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맞지만 해당 지갑의 자산을 몰수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플레이 월렛에 대한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함에 따라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갑 소유자에게 개인 암호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위믹스도 적극적인 해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 이제 FIU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 이제 관심이 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좀 예측되고 있나요?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FIU가 미신고 사업으로 판단하게 되면 수사당국에 이를 넘기게 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 정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위믹스는 유통량 조작 논란으로 상장 폐지된 전력이 있는데요. 이제 막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빗과 같은 4개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재상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악재를 맞이하게 된다면 작년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갔던 위메이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위메이드는 작년 영업 손실 1,126억 원, 당기 순손실 2,09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1년 전보다 32.5%, 12.9%씩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위메이드는 신작 게임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사업으로 반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믹스가 다시 철대를 맞게 되면 구상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 년 전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을 올렸던 코오롱의 임보사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꿈의 신약이라 불렸는데 성분 조작 논란으로 퇴출됐죠.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코오롱이 패소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는데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김 기자, 판결만 보면 일단
코오롱의 연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죠. 인보사 K주에 대해서 2심 법원도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나온 1심 법원 판결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2심 재판부는 주성분의 주요 부분이 신청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허가 처분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분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의약품을 팔았다면 이 공익적 차원에서 취소함으로써 유통 허가를 금지할 필요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품목 허가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쥐권 취소가 가능한 사안이었다면서 처분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7년 전 인보사 이야기 등장했을 때 상당히 좀 시끌시끌하고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 꿈의 신약이라고 불렸었는데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인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 생명과학의 자회사죠. 티슈진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해서 식약처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핵과 연골세포 성장 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핵으로 구성된 주사핵으로 개발됐는데요. 이 1회 투여만으로도 무릎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꿈의 신약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 성분이 당초 보고했던 연골 유래세포가 아니라 태아 신장 유래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이 미국 임상 3상 중에 드러난 겁니다. 이 신장 유래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세포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식약처는 2019년 3월 제품 판매를 중단시켰고 같은 해 5월에는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이 식약처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냈는데 1, 2심 법원 모두 식약처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당시부터 지금까지 회사 측은 해당 세포의 기원을 잘못 알았을 뿐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향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하튼 지금 코오롱이 인보사 이 자체를 내려놓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부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미국에서는 이 무릎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내후년 중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오롱 측에 따르면 임상시험단 1000여 명을 모집해서 투약하고 반응을 볼 계획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일부 임상시험단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3상을 잘 마치면요. 이후에 추적 관찰을 보통 2년 하는데 이를 마치면 이르면 2026년 중에는 신약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미국 상황은 지켜볼 여지가 있는데 반면 국내 상황은 요원합니다. 식약처와의 소송에서 연패한 탓에 현재로선 재기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웅열 회장이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이라고 칭할 정도로 애지중지했는데 다시 세상 빛을 볼지 의문입니다. 여하튼 그런데 관련 소송과 관련돼서 이 회장도 얽혀 있죠? 그렇습니다. 회사와 함께 이웅열 회장도 식약처 인보사 성분을 허위 보고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2020년 2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도 공판을 앞두고 있는데 관건은 논란이 된 인보사 이익의 정체가 그룹 총수인 이 회장에까지 보고가 됐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 생명과학 임원들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식약처의 인보사 심사가 소홀했다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다만 이번 무죄 판결과 인보사의 신장세포가 환자의 건강에 위협을 주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미 약을 투입한 사람들 입장에선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또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개미 투자자 등을 포함해서 관련 소송은 30건이 넘고 대상도 2,000명이 넘습니다. 여하튼 지금 일단 여러모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그룹 전반적인 실적도 다소 부진하죠. 그렇습니다. 코오롱 지주사 얘기인데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037억 원, 전년 대비 66% 넘게 감소했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100억 원 조금 넘기면서 90%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건설 부분인 코오롱 글로벌은 업계에서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곳으로 지목될 정도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재계 3, 4세로의 그 승계가 화두인데 코오롱도 그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웅열 회장이 보유한 지분, 이 코오롱 지분이 하나도 없는 장남 이규호 부회장에게 어떻게 넘겨줄지가 숙제입니다. 이위 부회장은 연말 인사에서 지주 전략 부분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는데요. 그간의 회사 실적들을 보면요. 2021년 코오롱 글로벌 자동차 부분 부사장을 맡았는데 이후 영업이익이 줄고 떨어졌고 분할해서 나온 코오롱 모빌리티를 이끈 지난해에는 400억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본격적인 승계에 앞서서 이규호 부회장의 경영 능력이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자녀 출산한 직원들에게 한 명당 1억 원을 주는 파격 지원책 내놨죠. 그래서 정치권 재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직원 66명에게 모두 70억 원 줬고 셋째 아이 낳는 직원에겐 영구임대주택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죠. 증여냐 근로소득세냐 논란까지 촉발시키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세금 혜택 강구하려고 나설 정도입니다. 부영, 이중근 회장, 그동안 대외 이미지는 그리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조세 포탈 혐의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죠.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부정적 대외 이미지 불식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채 비율 437%, 1,4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 상황에서 오너 개인 판단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냐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감 몰아주기 일부 사업의 특혜 의혹이 이번 일로 가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롯데쇼핑을 이끌고 있는 김상현 부회장,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이커머스가 곤두박질 칠 때 흑자 전환을 목표로 취임했습니다. 김 부회장 올해로 취임 3년 차인데 사업 부문마다 실적 청신호를 켰습니다. 롯데쇼핑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5천억 원을 넘었고 특히 당기순이익 1,800원에 달했는데 이는 7년 만의 흑자입니다. 백화점이 작년 매출 3조 3천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마트는 슈퍼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10년 만에 최대 규모인 8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아픈 손가락은 있습니다. 이커머스 작년 한 해 매출 1,400억 원대를 기록한 가운데 영업손실 8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 700억 원 넘게 손실을 줄였다는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롯데쇼핑 신동빈 회장이 주문한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홈쇼핑, 이커머스 실적을 어떻게 계산할지 올 한 해 숙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